샤워를 하면서 근로자들이 뭘 느꼈을까요? 아, 이게 자본주의구나. 더 이상 논할 필요가 없어요. 자본주의가 좋냐 사회주의가 좋냐 그걸로 끝난 겁니다. 자본주의 승. 전쟁 시에 대한민국을 점령해서 북한 영역에 편입해야 된다. 진보 정부의 포용 정책, 보수 정부의 압박 정책. 우리가 20, 30년 동안 지금 뭘 한 겁니까? 돌고 돌아서 지금 제자리에 와 있습니다. 소프트 랜딩 통일이 가능하겠냐는 거죠. 들을수록 똑똑해지는 지식 뉴스. 지금 보면 김정은이 84년생이니까 이제 만 40세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키 170 정도에 몸무게 140kg 정도를 보고 있거든요. 굉장히 뚱뚱하잖아요. 사실 이 정도 체형이면 고혈압, 당뇨 정도는 달고 있다고 봐야 되고요. 만약에 김정은이 쓰러졌다 그러면 북한 체제에 바로 위기가 오는 거죠. 지금 뭐 한 11살 남짓 되는 딸 김주혜를 데리고 다니면서 4대 세습의 후계자로 내세우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많이 보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김주혜가 성인이 돼서 통치를 할 수 있는 나이가 되기 전에 김정은이 쓰러졌다 그러면은 어린애가 통치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아마도 김주혜의 어머니인 리설주가 소위 수렴 청정을 할 가능성이 있겠죠. 안녕하세요. 슬프 컨트리뷰터 SBS 안정식 북한 전문 기자입니다. 근데 그럴 경우에 그동안 막강한 권력을 행사해왔던 김여정이 가만히 그 상황을 보고 있을 거냐? 소위 리설주와 김여정의 권력 투쟁, 이런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신우이 옳게 간의 싸움이죠. 그렇게 점점 균열이 심화되면서 북한 체제의 붕괴로 갈 가능성이 있고요. 그런 돌발 상황이 아니라 김정은이 상당히 오랫동안 살고, 즉 자기의 자녀에게, 김주혜든 다른 자녀에게 안정적으로 권력을 물려줬다고 하더라도 이 체제가 4대 세습, 5대 세습, 6대 세습 계속 갈 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습에 의한 권력 승계라는 건 한정된 자녀들의 풀 안에서 후임자를 고르는 거잖아요. 즉 뭔가 자녀 중에서 후임자를 정해서 권력자로 내세웠는데 국가를 이끌어갈 역량이 안 된다라면 그 자체가 또 위기가 되는 겁니다. 김일성 광주가 언젠가는 붕괴된다고 하면 반드시 통일의 길로 가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처럼 김일성 광주가 건재해서 남북 간의 이 대치가 강고하게 유지되고 있는 거에 비해서는 통일의 길이 열리는 거죠. 근데 이제 이 경우에 이루어지는 통일은 하드랜딩 통일, 즉 북한의 변화에 의해서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는 통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정일이 죽었을 때 한 번의 기회가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이제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죽었을 때 하드랜딩 통일의 가능성이 생긴다는 건 후계 체제가 제대로 안 됐을 때 얘기입니다. 북한 내부에 균열이 생기거나 이런 걸로 인해서 후계자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을 때 그런 격변의 가능성이 생기는 거고요. 만약에 김정은의 경우에도 정말 김주혜가 한 20살, 30살 될 때까지 살아서 안정적으로 김주혜에게 후계 체제가 가고 김주혜가 국가를 경영할 정도의 능력을 충분히 보여준다라면 하드랜딩 통일의 가능성이 생기진 않겠죠. 그러면 그 다음번에 또 북한 내부에 권력 균열이 생길 가능성을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당시에 김정일 다음에 김정은의 후계 구도는 상당히 좀 튼튼했었는데, 지금 김정은 다음의 후계 구도는 아직은 되게 좀 불확실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은 아직 딱 풀어지게 말하기는 어려워요. 사실은 김일성에서 김정일로 넘어갈 때는 후계 체제가 확실했었죠. 왜냐하면 김정일이 북한에서 김일성의 후계자로 정해졌다고 보는 시기가 1974년 노동당 5기 8차 선언회의로 보는데, 74년에 후계자로 정해지고 나서도 김일성이 94년에 죽었으니까 20년 동안 후계 준비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김일성에서 김정일로 넘어간 건 상당히 안정적으로 갔어요. 근데 김정일은 2008년에 뇌졸중으로 쓰러지기 전까지도 나 건강하니까 내가 좀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 후계 체제에 대해서 논의하지 마, 이랬었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쓰러지고 나니까 그 바로 다음해인 2009년 1월 정도에 김정은을 후계자로 정했다는 게 정설인데, 김정은이 갑작스럽게 후계자로 정해진 거예요. 그리고 김정은이 84년생이니까 2009년도에 후계자로 정해졌다고 하면 몇 살입니까? 25살이죠. 만 25살에 후계자로 정해졌는데 상당히 어린 나이잖아요. 그렇게 본다라면 김정은으로 가는 후계 체제는 상당히 불안정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어찌 보면 김정은이 의외로 권력을 장악할 능력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나이 든 간부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해가면서까지 북한 내에 자기 권력을 확실히 하는 능력은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남북은 소프트 랜딩 방식의 통일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요? 네, 남북이 통일하는 데 있어서 남북이 교류 협력을 점진적으로 증가시켜서
시간을 갖고 통일의 길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데 대해서는 이견의 여지가 있을 수 없습니다. 자, 그동안의 남북 관계를 한번 되돌이켜 볼게요. 6.15 전쟁 이후에 냉전 시대 거의 교류가 없었죠. 그러다가 80년대 말에 세계적인 탈냉전 분위기 하에서 남북의 이제 교류가 비로소 재개되기 시작하는데요. 국내 정치로 따져보자면 노태우 정부 때부터 남북 교류 협력이 좀 본격화되기 시작합니다. 91년도에 남북 기본합의서라는 것도 체결이 됐고요. 근데 이제 2000년에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아주 기념비적인 사건을 우리가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죠. 잠잘라드가 편치 않지 않습니까? 예, 평소 한번 꼭 가봤지만 오늘 가서 냉면 먹고 냉면이 아침 오전 회담이 좀 너무 늦어나니까 좀 급하게 자신은 그 국수가 원래 맛없습니다. 그게 평양 시민들은 뭐 좀 대단히 좀 흥분 상태에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이렇게 직접 방북 첫 끼를 정말 용단 내려서서 이렇게 오신 데 대해서는 정말 우리 국민들이 뜨겁게 이렇게 맞이했는데 그래도 인사 작용이 제대로 됐는가 하고 이렇게 자신들이 걱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평양에서 만났던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남북 교류가 정말 본물처럼 터졌는데요. 이게 2016년에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로 사실상 제로 상태로 왔고 문재인 정부 때 여러분 아시다시피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 등을 통해서 뭔가가 되는 듯 보였지만 사실상 문재인 정부 때 남북 관계가 진전된 건 없었어요. 왜냐? 유엔의 대북 제재가 워낙 강고하게 있었기 때문에 사업적인 측면에서 남북 간에 진행된 건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 한 20, 30년 동안 뭐 진보 정부의 포용 정책, 보수 정부의 압박 정책, 각가지 종류의 대북 정책이 진행이 됐지만 남북 관계는 결국 돌고 돌아서 지금 제자리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20, 30년 동안 지금 뭘 한 겁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게 돼 있는 상태예요. 자, 김대중 정부에서부터 노무현 정부까지 이른바 햇볕 정책으로 네이밍이 됐던 대북 포용 정책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실천을 했죠. 서쪽으로는 개성공단, 동쪽으로는 금강산 관광이 진행이 되고 있었고요. 1년에 매년 3, 40만 톤 정도의 쌀 비료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1년에 설, 추석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 매년 3, 400가족씩 이산가족이 만났어요. 남북의 장관급 회담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졌고 경추위, 경제협력추진위원회라고 해서 남한의 재경부 차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경제협의체가 정기적으로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각종 민간단체, 종교단체들의 방북, 수시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남북 회담과 교류가 본물처럼 이루어지다 보니까 북한에서도 남한 관계 일을 하는 사람들이 늘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북한에 가면 남한 대표단을 상대하기도 하고 또 북한 대표단이 남쪽으로 올 때 따라오는 수행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오면 어떻게 되느냐? 보통 밥 얻어먹고 술 얻어먹고 선물 받아가고 때로는 촌지 받아가는 게 다반사가 됐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우리 정부도 촌지 같은 거 줄 수 있으면 주라고 그랬어요. 밥 사주고 술 사주라고 그랬어요. 왜냐? 이렇게 하면서 돈 맛을 알아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대남 담당하는 사람들은 남한하고 뭐가 행사가 있어서 가면 주머니에 생기는 게 있으니까 계속 하고 싶겠죠. 그리고 그게 그 사람한테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일을 끝마치고 자기 집으로 가면 그 집에다가 풀어놓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자본주의가 평양으로 또 평양 근교로 그 사람 가족과 이웃을 통해서 자본주의가 퍼져나가는 겁니다. 당시 정부 당시가 뭐라고 했냐면 부정부패가 들어가는 게 자본주의가 들어가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유입되는 건 먼저 부정부패가 들어가서 북한의 주요 당국자들이 돈 맛을 알게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햇볕 정책에 깔린 기조였던 거죠. 또 개성공단에서 북한 근로자가 가장 많았을 때 5만 명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개성공단이 기본적으로 노동 집약적인 공장이 많기 때문에 여성 근로자가 많았는데 이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 일주일에 몇 번씩 샤워를 할 수 있게 해줘요. 근데 이제 여름엔 뭐 그저 그렇다고 그래도 한겨울에 공단에서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할 수가 있고 거기에 이제 보통 남한 비누나 샴푸 같은 거 갖다 놓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남한 샴푸로 머리를 감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뭐 겨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야 뭐 목욕탕을 가든 자기 집에서든 뜨거운 물 틀어서 샤워하는 거 당연하잖아요. 그게 뭐가 대수냐 생각할지 모르지만 북한의 일반 노동자들이 한겨울에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할 수 있다는 건 엄청난 겁니다. 남한 샴푸 쓸 수 있다는 건 평양에서
나 좀 돈이 있어라는 거거든요. 근데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한겨울에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면서 그 좋다는 남한 샴푸로 머리를 감고 있다. 그 샤워를 하면서 근로자들이 뭘 느꼈을까요? 아, 이게 자본주의구나.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좋냐 사회주의가 좋냐 더 이상 논할 필요가 없어요. 그걸로 끝난 겁니다. 자본주의 승. 이런 게 이제 햇볕 정책의 결과였던 거죠. 하지만 이 햇볕 정책이 정권 교체로 보수 정부로 가면서 결국 중단이 됐죠. 근데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당신은 무조건 햇볕 정책을 끝까지 했어야 된다는 이야기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꼭 그건 아니에요. 저는 보수 정부가 얘기했던 이른바 대북 압박 정책, 즉 핵 문제에 집중을 하면서 국제 공조를 통해서 북한의 변화를 압박하는 정책도 하나의 대북 정책일 수 있다고 봅니다. 중요한 건 햇볕 정책을 하든 압박 정책을 하든 꾸준히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진보 정부 때는 햇볕 정책 하다가 정권 바뀌면 압박하다가 다시 바뀌면 또 햇볕 하다가 다시 바뀌면 또 압박하고 우리의 대북 정책은 그런 식이었잖아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이게 북한에 효과를 미치겠습니까? 계속 북한의 내성만 키우는 거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의 대북 정책으로 북한을 변화시켜서 소프트 랜딩 통일로 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진 겁니다. 우리 대북 정책이 실패한 원인 중에는 북한 쪽 원인도 있지 않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북한 쪽에도 중요한 원인이 있습니다. 자, 북한이라는 체제가 어떤 체제냐? 김일성 일가가 신처럼 떠받들어지는 체제입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거의 북한에서 신이죠. 극단적인 우상화가 돼 있는 체제이기 때문에 외부 정보가 들어오면 체제가 유지가 될 수가 없어요. 외부 정보가 들어오면 김일성 일가의 허구가 드러나니까 그래서 북한이 기를 쓰고 외부 정보를 차단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체제이다 보니까 북한은 기본적으로 개혁 개방, 그중에서도 개방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아무리 대북 정책으로 북한을 변화시키려고 해도 북한의 변화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만약 북한이 그래도 외부 정보를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개혁 개방이 가능한 체제가 되려면 김일성 일가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기득권을 조금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김정은이 그럴 생각이 없어 보인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북한 체제의 경직성이 계속 되는 한 북한의 변화에는 한계가 명확하고 소프트 랜딩 통일 방식으로 통일되기는 역시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남한은 여야 간의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대북 정책이 널뛰기 하듯이 바뀌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앞으로 상황이 좀 바뀔 것 같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 야당이 정권 잡으면 대북 정책 180도로 바뀔 거다라는 건 누구나 짐작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남한의 정치적인 분열, 적대적인 진영 간의 분열은 계속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 동안 대북 정책이 널뛰기 하듯이 바뀌는 상황 계속될 겁니다. 자, 북한의 상황 바뀔 수 있을까요? 북한도 지금 상황을 보면 자기 체제 유지하기 위해서 덜 희한한 짓을 다 하는데 김정은이 자신의 기득권을 조금 내려놓고 개혁 개방으로 나온다. 좀 상상하기 어렵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본다라면 앞으로도 우리가 대북 정책으로 북한을 변화시켜서 소프트 랜딩 통일을 이루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바람직한 것이 꼭 현실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이 현실은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쓰디쓴 것이 될 수도 있어요. 소프트 랜딩 통일이 바람직하다는 거 누구나 인정하죠. 하지만 지금 남북의 현실로 볼 때 소프트 랜딩 통일이 가능하겠냐는 거죠. 저는 가능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오히려 현실성이 있는 건 김일성 왕조가 붕괴함으로써 생기는 하드 랜딩 통일, 즉 남북이 갑작스럽게 통일이 되는 하드 랜딩 통일의 가능성이 훨씬 높아 보인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의 화두를 제시합니다. 우리는 과연 하드 랜딩 통일의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는가? 라는 화두를 제시하는 것으로 이번 교양회를 부탁해는 마치고요. 다음 편에서 이 하드 랜딩 통일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인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양회를 부탁해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김정은 체제가 무너졌다고 할 경우에 다음 권력은 누가 잡게 될까요? 사람들이 내가 왜 저 사람한테 충성을 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들겠죠? 남북의 경제력 차이 2022년 기준으로 남한 GDP가 북한 GDP의 59배나 됩니다. 그 1대1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남북한을 한시적으로 분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굉장히 헤맬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 집 양이는 밤마다 뛰어다녀요.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추워. 예방주사 어디 갔어 할까요? 당신의 궁금증, 지식비서 스포에서 해결하세요.